대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발 무기 좀 팔아달라고 찾아간 한국에서 문전박대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국가 존망이 걸린 위기 속에서 미국에게 버려진 대만. 자칫하면 중국에게 먹힐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국으로 향했죠.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너무나도 싸늘했습니다. 간첩이 득실되는 나라와 절대 거래 안 합니다. 대만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단칼에 거절한 한국.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절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한국의 소름 돋는 큰 그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이 대만을 문전박대한 진짜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제 손에는 꼬깃꼬깃 구겨진 영수증 이면지 한 장이 들려 있습니다. 잉크가 번져 희미해진 글씨들, 그리고 거칠게 찢겨나간 모서리. 겉보기엔 그저 쓰레기통에나 처박혀야 할 폐지, 조각에 불과해 보일 겁니다. 하지만 이 보잘것없는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다면 아마 대만이라는 나라는 지금쯤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5년 전, 저는 대한민국을 돈만 밝히는 비열한 장사치라고 욕했습니다. 우리에게 무기를 팔지 않겠다는 그들의 결정을 오만함이라 비난했고, 보안을 지키라는 그들의 경고를 우리를 무시하는 모욕으로 받아들였죠. 하지만 그것은 철저한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문전박대했던 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칼을 쥘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친구는 입에 발린 달콤한 사탕이 아니라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을 주더라도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메스를 들이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건 그 차가운 메스 앞에서 비로소 정신을 차린한 못난 군인의 참회록입니다. 치지지, 치지지, 소령님, 물이 찹니다. 놈들이 보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전기 너머로 부하들의 비명소리가 찢어질 듯 울려 퍼졌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응답하십시오. 차가운 바닷물이 폐로 밀려들어 오는 그 끔찍한 감각이 마치 제 목을 조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안 돼. 버텨. 당장 구조대가 간다. 저는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건 먹통이 된 통신 장비의 섬뜩한 침묵뿐이었습니다. 수압을 견디지 못한 잠수함 격벽이 찌그러지는 소리, 끼익하는 금속성 파열음이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소령님, 저희를 버리지 마십시오. 마지막 절규가 끊어지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쾅! 누군가 제 방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눈을 떴습니다. 침대 시트는 식은땀으로 흥건히 젖어 물에 빠진 생쥐 꼴이었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쿵쾅거렸죠. 또 그 꿈이었습니다. 5년 전 제 부하 7명을 차가운 심해에 수장시켰던 그날의 악몽이 오늘따라 유독 선명하게 마치 현실처럼 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시계를 보니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국방부 지하 상황실은 이미 벌집을 쑤셔 놓은 듯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평소 점잖던 장군들이 사색이 된 얼굴로 고함을 지르고 있었고 바닥에는 1급 기밀 도장이 찍힌 서류들이 흩뿌려져 있었죠.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제 눈앞에 들이밀어진 건 미 국무부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통지서 한 장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제 손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안 등급 F. 판매 불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공을 들였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의 판매가 최종 불허된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대만군의 보안 상태가 엉망이라 최첨단 무기를 넘겨주면 그 기술이 고스란히 중국으로 유출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었죠. 이건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해협 건너 중국의 침공 위협이 날로 거세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지원이 끊긴다는 건 그냥 앉아서 죽으라는 소리와 같았으니까요. 무거운 침묵이 회의실을 짓누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를 내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대만 국방부 획득본부장 린 국장이었죠. 하버드 출신의 엘리트이자 누구보다 냉철한 이성주의자로 불리는 그가 묘한 미소를 띠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 놈들은 배가 불렀습니다. 지들이 안 팔면 우리가 망할 줄 아나 보군요. 그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는 패닉에 빠진 장군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었죠. 하지만 우리에겐 더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돈 냄새만 맡으면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오는 사냥개들이 있으니까요. 기술은 미국보다 좋으면서 돈만 주면 영혼까지 파는 나라.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제 기억 속의 한국은 돈만 주면 뭐든 파는 신이라고는 없는 철저한 비즈니스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린 국장은 제 앞으로 다가와 어깨를 툭툭 치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첸 소령. 자네 5년 전 그 사고 잊지 않았겠지. 통신만 제대로 됐어도 부하들은 살았을 거야. 낡아 빠진 미제 장비 탓에 아까운 목숨들이 수장됐어. 한국의 K링크 전술 통신망이라면 그런 비극은 다시 없네. 자네가 가서 가져오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의 말은 제 가장 아픈 상처를 후벼 팠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돈만 밝히는 한국 놈들에게 돈다발을 안겨주고 내 부하들을 지킬 최고의 방패를 사오겠다. 그렇게 다짐했죠. 린 국장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보안폰이네. 협상 내용은 오직 이걸로만 보고하게. 한국 놈들은 도청의 귀재들이니까 절대 개인 휴대폰은 쓰지 말고. 저는 그 세심한 배려에 고개를 숙여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번쩍이는 휴대폰이 저를 감시하는 족쇄이자 우리의 모든 동선을 적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위치 추적기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현금 2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 집행 권한을 들고 비장한 각오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당연히 국빈급 대우를 기대했습니다. 우리는 무려 20조 원을 쓸어온 귀한 손님이었으니까요. 번쩍이는 검은 세단과 의장대, 아니 적어도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는 영접 인원은 나와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입국장을 빠져나온 우리를 맞이한 건 싸늘한 겨울바람뿐이었습니다. 저쪽입니다. 수행원장 대위가 당황한 표정으로 가리킨 곳에는 고급 리무진 대신 시꺼먼 선팅을 한 승합차 3대가 엔진 소리를 죽인 채 서 있었습니다. 번호판도 없는 정체불명의 차량들이었죠. 드르르.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거구의 사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환영의 기색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마치 1급 수배자를 연행하러 온 형사들처럼 살기가 등등했죠. 짐부터 씻겠습니다. 인사도 없이 다가온 그들은 다짜고짜 제 손에 들린 가방을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그 거친 손길에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우린 대만 국방부 대표단입니다. VIP 의전은 어디 갔습니까? 제가 목소리를 높여 항의했지만 그들 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는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귀에 꽂은 이어마이크에 대고 짧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타깃 확보. 이동한다. 타깃이라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이건 비즈니스 파트너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잠재적 범죄자나 위험한 스파이를 호송하는 매뉴얼 같았죠. 억지로 승합차 뒷좌석에 밀어 넣어진 저는 쿵하고 닫히는 문소리에 갇혀버렸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두고 보자 한국 놈들. 우리가 돈 보따리를 푸는 순간 너희들의 그 오만한 콧대를 반드시 꺾어놓고 말 테다. 감히 돈을 주겠다는 주인을 물려고 해. 차가운 가죽 시트의 감촉이 소름 끼치게 싫었습니다.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는 두꺼운 격벽이 쳐져 있었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닥쳐올 수모의 아주 작은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걸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승합차는 도심을 가로질러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음침하고 깊은 지하 벙커를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승합차가 멈춰 선 곳은 서울의 화려한 빌딩 숲이 아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습하고 차가운 공기에 저절로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지하 주차장 같은 곳이었는데 창문 하나 없이 오직 형광등 불빛만이 웅웅거리는 진동과 함께 그 음침한 공간을 비추고 있었죠. 안내를 맡은 요원들은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문 채 앞장섰습니다. 그들의 등 뒤를 따르는 제 발걸음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무거웠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지하 벙커. 이곳이 바로 우리가 20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쓰게 될 협상장이었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회의실 안으로 들어서자 마치 냉동 창고에 들어온 듯한 서늘한 기운이 피부를 찔렀습니다. 회의실 중앙에는 거대한 원탁이 놓여 있었고 그 맞은편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지훈 팀장. 한국 측 협상 책임자라고 들었지만 그의 첫인상은 외교관이나 행정가보다는 산전수전 다 겪은 야전 사령관에 가까웠습니다. 곰 같은 덩치에 꽉 끼는 와이셔츠, 소매, 그리고 며칠은 감지 않은 듯한 헝클어진 머리칼. 그는 우리가 들어왔는데도
고개조차 들지 않고 눈앞에 모니터만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대만 국방부에서 온 첸 소령입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비즈니스의 기본은 악수니까요. 하지만 그는 제 손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을 멈추지 않은 채 건조하게 내뱉을 뿐이었죠. 거기 앉으십시오. 시간 없으니까. 허공에 멈춘 제 손이 민망하게 떨렸습니다. 화끈거리는 얼굴을 감추려 억지로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고막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경고음이 회의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소리는 입구 쪽에 설치된 보안 검색대에서 나고 있었죠. 당황한 제가 주위를 둘러보자 검색대의 붉은 경광등이 미친 듯이 회전하며 린 국장의 가방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서지훈 팀장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싸늘한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손님 예의가 대단하시네. 남의 안방에 들어오면서 주머니에 쥐새끼를 달고 오셨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건 외교적 결례입니다. 린 국장이 불쾌하다는 듯 가방을 움켜쥐며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 보안 요원이 다가와 린 국장의 손에서 태블릿 PC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검색대를 통과하자마자 다시금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죠. 서 팀장은 턱짓으로 태블릿을 가리켰습니다. 그 안에 든 거 단순한 업무용은 아닐 텐데 송신 전파가 아주 요란하게 잡히는군. 린 국장의 얼굴이 순간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린 국장은 분명 단순한 참고 자료가 든 태블릿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보안 시스템은 우리가 숨기려 했던 무언가를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린 국장은 식은땀이 맺힌 이마를 손수건으로 닦으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오해입니다. 통신 설정에 오류가 있었나 보군요. 사과의 뜻으로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성의를 먼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린 국장은 재빨리 품 안에서 고급스러운 칠기 상자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상황을 무마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죠. 몽블랑 만년필 세트입니다. 그리고 이건 계약서 초안인데 저희가 원래 제시했던 금액의 20%를 더 얹어드리겠습니다. 현금으로 일시불 지급하죠. 한국 입장에서도 나쁜 조건은 아닐 겁니다. 돈이면 다 해결될 거라는 린 국장의 뻔뻔한 태도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 팀장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20%면 수천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아무리 콧대 높은 한국이라도 이 정도 제안은 거절하기 힘들 터였죠. 서 팀장은 묵묵히 그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투박한 손을 뻗어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좋은 물건이군요. 그가 만년필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린 국장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끔찍한 파열음이 회의실의 정적을 깼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서지훈 팀장이 손에 쥐고 있던 육중한 크리스털 재떨이로 방금 받은 만년필을 사정없이 내려 찍은 겁니다. 검은 플라스틱 조각과 잉크가 사방으로 튀었고 고급 만년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놀라서 벌떡 일어난 제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 팀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박살난 만년필 잔해 속에서 핀셋으로 무언가를 집어 올렸습니다. 쌀알보다 작은 크기의 금속 칩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작은 칩에서는 여전히 붉은 빛이 미세하게 깜빡거리고 있었죠. 도청기, 그것도 최신형이네. 서 팀장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듯 낮고 음산했습니다. 그는 그 칩을 린 국장의 눈앞에 들이밀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선물입니까? 아니면 수갑입니까? 계약금 더 얹어준다는 핑계로 우리 시스템에 구멍을 뚫으시겠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린 국장이 손사래를 쳤지만 이미 그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 팀장은 칩을 손가락으로 으깨버린 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곰이 일어서는 듯한 위압감에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협상은 없습니다. 전원 추방해. 그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무장 요원들이 순식간에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협상 테이블에 앉은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20조 원을 들고 온 국빈을 이렇게 개 쫓듯 쫓아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팀장님, 오해입니다. 제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요원들은 제 양팔을 억세게 붙잡고 출구로 끌고 갔습니다. 질질 끌려나가며 뒤를 돌아보았을 때
서지훈 팀장은 이미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린 채였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기 직전 그가 던진 마지막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귀를 씻고 눈을 뜨십시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면서 총은 무슨 얼어 죽을 총이야.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진동과 함께 서 팀장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벙커 밖으로 쫓겨난 우리는 멍하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치심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귀를 씻고 눈을 떠라. 그게 무슨 뜻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우리를 조롱하는 말이라 생각했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두고 보자. 내 이 치욕을 절대 잊지 않겠다. 반드시 내 놈들이 무릎 꿇고 빌게 만들 것이다. 한국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제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증오의 불길은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빈손으로, 아니 짓밟힌 자존심만 끌어안고 타이베이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던진 그 차가운 거절은 대만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방아쇠가 되고 말았으니까요. 악마의 속삭임은 바로 그 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타이베이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창밖의 구름을 멍하니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벙커에서 쫓겨나던 그 순간의 치욕이 뇌리에 박혀 떠나질 않았습니다. 귀를 씻고 눈을 뜨라니 도대체 그게 무슨 오만한 소리란 말입니까? 제 분노가 극에 달해 있을 때 옆 좌석에 앉은 린 국장이 한숨을 내쉬며 정적을 깼습니다. 첸 소령. 자네도 봤지. 한국 놈들이 얼마나 교활한지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 도청기 절대 우리 것이 아니야. 생각해보게.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적진 한복판에 들어가면서 그런 뻔한 수를 쓰겠나. 그건 한국 놈들이 미리 심어둔 거야. 협상을 결렬시키고 우리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 위한 자작극이라고. 그의 말은 묘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버드 출신의 엘리트인 린 국장이 그런 허술한 실수를 할 리가 없었죠. 저는 서지훈 팀장의 그 싸늘한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던 그 태도, 모든 것이 짜여진 각본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무기를 팔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런 더러운 함정을 팠겠지요. 제 맞장구에 린 국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사라졌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국장 게이트 너머로 수백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같으면 환영 인파였겠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국장님, 한국이 대만을 모욕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혈맹이라던 한국이 돈 때문에 우방을 벌였다는데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문들은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누군가가 벌써 정보를 흘린 게 분명했습니다. 린 국장은 당황한 기색 없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는 비통한 표정으로 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군중을 향해 외쳤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는 한국을 믿고 20조 원을 들고 갔지만 돌아온 건 조롱과 멸시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안보 위기를 이용해 터무니없는 뒷돈을 요구했고 우리가 거절하자 누명을 씌워 쫓아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외교적 도발입니다. 그의 선동적인 연설은 기름을 부은 듯 타오르는 여론의 불을 질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 집무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광장은 반한 시위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찢겨나가고 한국 제품들이 불타오르는 광경을 보며 저는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그래, 저 오만한 한국 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해. 우리가 너희 없으면 망할 줄 아나 보지.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린 국장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첸 소령. 한국 놈들이 우리를 버렸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앉을 순 없네. 여기를 보게. 그가 테이블 위에 펼친 것은 드래곤 아이라는 낯선 레이더 시스템의 제안서였습니다. 제3국을 통해 우에 도입할 수 있는 최신형 대공 레이더야. 성능은 한국의 K링크를 능가하는데 가격은 절반도 안 되네. 게다가 즉시 납품이 가능하다는군. 저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장비가 왜 여태껏 알려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류를 꼼꼼히 훑어보자 불분명한 페이퍼 컴퍼니 이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국장님, 이건 검증된 장비가 아닙니다. 제조사도 모호하고 부품의 원산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 중국산 부품이라도 섞여 있다면. 제 우려 섞인 말에 인 국장이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인가. 당장 내일이라도 중국 전투기가 영공을 넘어올 판이야. 미국은 등 돌렸고 한국은 우릴 걷어찼어. 자네 부하들이 수장되던 그날처럼 또다시 손가락만 빨다가 당할 텐가. 부하들의 이야기, 그건 제 이성을 마비시키는 금기어였습니다. 린 국장은 제 눈빛이 흔들리는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건 자네가 영웅이 될 기회야. 한국 기술 없이도 우리 힘으로 보란 듯이 성공시키는 거지. 서지훈 그자가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주자고. 서지훈이 후회하게 만든다. 그 말은 달콤한 독배와도 같았습니다. 제 가슴 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열등감과 복수심이 이성을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출처 불명의 레이더 도입 계약서에 제 이름을 서명하고 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하시죠. 제 목을 걸고 성공시키겠습니다. 계약이 체결되자마자 린 국장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입금하라는 짧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희열이 번져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벽면에 걸린 대형 TV에서 긴급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긴급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이 폴란드와 역대 최대 규모인 30조 원대의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에는 최첨단 K링크 시스템과 전차, 자주포가 포함되어 있으며 화면 속에는 서지훈 팀장이 폴란드 국방장관과 악수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던 그 무뚝뚝한 얼굴이 폴란드 장관 앞에서는 엷은 미소를 띠고 있었죠. 아나운서의 멘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국 측은 폴란드를 혈맹으로 규정하고 자국군에 배치될 최신 물량을 우선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선 안보 동맹이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볼펜이 뚝 하고 부러져 나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판 게 아니었습니다. 물건이 없어서 못 판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30조 원 어치의 물량을, 그것도 최신형으로 즉시 공급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단지 대만이라는 나라, 아니 우리라는 인간들에게는 팔지 않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개자식들, 우린 안 되고 폴란드는 된다는 거냐. 치밀어 오르는 모멸감에 눈앞이 붉어졌습니다. 화면 속 서지훈 팀장은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 같은 삼류들에게 줄 무기는 없다. 그렇게 말하는 듯했죠. 옆에 있던 린 국장이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보게, 저게 놈들의 본색이야. 돈 많이 주는 유럽 백인들한테는 꼬리를 흔들고 우리 같은 아시아 이웃은 헌신짝처럼 버리는 거지. 그의 말이 기름이 되어 제 분노에 활활 타올랐습니다. 저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두고 봐라 서지훈. 내 놈들이 판 그 비싼 무기보다 우리가 도입한 드래곤 아이가 훨씬 뛰어나다는 걸 증명해 보일 테다. 내 손으로 반드시 증명해서 내 놈이 내 앞에 무릎 꿇고 빌게 만들겠다. 그것은 잘못된 확신이었습니다. 아니, 파멸로 향하는 폭주 기관차의 출발 신호였습니다. 제 눈을 가린 분노와 열등감은 바로 눈앞에 입을 벌리고 있는 지옥의 구렁텅이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드래곤, 아이, 용의 눈이라 불리는 그 레이더가 실은 우리를 감시하고 파괴할 악마의 눈이라는 사실을 알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해발 2500m, 구름조차 발 아래 머무는 대만 최전방 레이더 기지의 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국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도입한 드래곤 아이, 레이더 시스템이 처음으로 가동되는 날이었습니다. 상황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팔짱을 낀 채 메인 스크린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거대한 모니터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느냐에 따라 제 운명은 물론 대만의 안보가 결정될 터였습니다. 시스템 가동합니다. 전원 투입. 오퍼레이터의 복창과 함께 웅장한 구동음이 상황실을 울렸습니다. 드래곤, 아이. 그 이름처럼 거대한 레이더가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했고 까만 화면 위로 초록색 스캔 라인이 선명하게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초, 2초, 3초.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첫 번째 데이터가 수신되었습니다. 탐지 성공. 반경 500km 내 모든 비행체 식별 완료. 좌표 오차 범위 제로입니다.
와, 상황실 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화면에는 대만 해협을 지나는 민항기와 초계기들의 위치가 점점이 그리고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K링크 시스템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아니 오히려 더 빠른 반응 속도였습니다. 제 입가에 회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보십시오, 국장님. 우리가 해냈습니다. 한국 놈들의 콧대를 꺾어버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함께 상황실을 찾은 린 국장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거 보게 첸 소령. 내 말이 맞지 않나. 비싼 돈 주고 한국산 살 필요 없었다니까. 이게 바로 자주국방이야.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서지훈 팀장의 그 오만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그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쓰레기 취급했던 우리가 보란듯이 성공했다고 소리치고 싶었죠. 그렇게 시스템 가동 30분이 지날 때까지 모든 것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아니, 완벽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 악몽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소령님, 이상합니다. 갑자기 레이더 콘솔을 조작하던 오퍼레이터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서북쪽 공역에서 미확인 비행체가 포착되었습니다. 중국군 제니10 전투기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뭐, 침착하게 보고해. 그게, 숫자가 이상합니다. 제가 급히 콘솔로 다가가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붉은 점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중국군의 통상적인 영공 정찰 비행으로 보였죠. 그런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띠링, 띠링, 띠링. 경고음이 연달아 울리더니 화면 속의 붉은 점 하나가 둘이 넷으로, 넷이 16으로 순식간에 증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세포 분열을 하듯 레이더 화면을 뒤덮어가는 붉은 점들의 향연. 그것은 단순한 오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이하고 공포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목표물 100개 돌파, 200개, 300개. 소령님, 레이더상으로는 중국 공군 전 병력이 우리 쪽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중국 놈들이 전면전이라도 일으켰다는 거야. 제가 소리쳤지만 오퍼레이터는 공포에 질려 모니터에서 손을 떼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유령입니다. 실제 육안 관측소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합니다. 레이더만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상황실의 메인 스피커에서 치지직거리는 잡음이 들려왔습니다. 통신 주파수가 혼선된 듯한 소리였죠. 통신반, 당장 잡음 잡아. 뭐 하는 거야? 하지만 통신 장교는 헤드셋을 집어 던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잡음이 아닙니다, 소령님. 이건 스피커의 볼륨이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흘러나온 소리는 기계적인 잡음이 아니었습니다. 깔깔깔. 그것은 사람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아니,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낸 기계음이 기괴하게 비틀린 소름 끼치는 조소였습니다. 수백 명의 어린아이들이 동시에 비웃는 듯한 그 소리가 상황실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며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 시스템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소령님, 장 대위님기입니다. 긴급 구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새 레이더의 성능 시험을 위해 초계 비행을 나간 파일럿이 바로 제 오른팔인 장 대위였습니다. 연결해. 스피커로 돌려. 메이데이, 메이데이. 여기는 독수리 하나. 계기판이 먹통이다. 조종불능, 조종불능. 장 대위의 다급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나왔습니다. 5년 전 바닷물 속에서 죽어가던 부하들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안 돼. 이번엔 안 돼. 장 대위. 침착해. 수동으로 전환하고 고도를 높여. 제가 마이크를 잡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기체가 말을 안 듣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조종하는 것 같습니다. 좌표가 바다로 향하고 있습니다. 으악. 장 대위. 대답해. 장 대위. 소령님. 죄송합니다. 딸아이를. 제 딸을 부탁드. 쾅. 끔찍한 폭발음과 함께 통신이 끊겼습니다. 상황실에 죽음 같은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제 손에서 마이크가 힘없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5년 전의 악몽이,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현실이
제 눈앞에서 재현된 겁니다. 한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내 자존심을 세우겠다고 들여온 이 고철 덩어리가 내 가장 아끼는 부하를 또다시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숨이 안 쉬어져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과호흡이 오며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그때 미쳐 날뛰던 붉은 점들이 사라지고 레이더 메인 스크린이 검게 변했습니다. 전원이 나간 것일까요? 아니요. 차라리 전원이 나갔으면 좋았을 겁니다. 껌뻑. 검은 화면 중앙에 핏빛처럼 붉은 글씨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니 하오. 중국어 인사말. 그것은 우리를 향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너희의 심장은 이미 우리가 쥐고 있다는 섬뜩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드래곤 아이는 중국이 심어놓은 트로이의 목마였고 우리는 제 손으로 성문을 열어 적을 안방으로 들인 꼴이었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린 국장은 이미 사색이 되어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습니다. 상황실의 장교들은 패닉에 빠져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기괴한 웃음소리인 깔깔깔 소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바닥을 기어가던 제 손에 무언가가 잡혔습니다. 주머니에서 떨어진 꼬깃꼬깃하게 구겨진 종이 뭉치였습니다. 한국에서 쫓겨날 때 서지훈 팀장이 쓰레기통에서 주워 제 가슴팍에 던져주었던 바로 그 영수증 이면지였습니다. 귀를 씻고 눈을 뜨십시오. 서 팀장의 환청이 들려왔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흐릿한 시야로 그 종이를 펴보았습니다. 그저 쓰레기인 줄 알고 처박아 두었던 그 종이 뒷면에 깨알 같은 글씨들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영수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지옥도에 대한 해답이,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멍청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붉은색 니아오라는 글자가 박힌 메인 스크린은 마치 악마의 눈동자처럼 상황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장교들의 비명, 끊임없이 울리는 경보음, 그리고 제 머릿속을 맴도는 장 대위의 마지막 단말마. 모든 것이 현실감 없이 윙윙거리는 이명으로 변해 제 고막을 때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공포보다 더 끔찍한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린 국장이 준 보안폰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자 평소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는 린 국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첸 소령. 지금 당장 서버실로 가서 전원 내려. 아니, 하드디스크를 전부 포맷해버려. 단순 기계 결함이야. 기록이 남으면 우리가 다 뒤집어 쓴다고. 알겠나. 당장 밀어버려. 단순 기계 결함이라니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적국의 해킹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규명하기는커녕 증거를 인멸하라니요.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 같은 의구심이 스쳤습니다. 왜 그는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포맷부터 지시하는 걸까요? 마치 이 사태가 터질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전화를 끊지 않은 채 저는 바닥에 떨어진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를 다시 펴보았습니다. 한국 방사청 벙커에서 쫓겨나던 날 서지훈 팀장이 쓰레기 취급하며 제게 던져주었던 바로 그 영수증 이면지였습니다. 당시 저는 그가 저를 모욕하기 위해 쓰레기를 던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분해서 찢어버리려다가 주머니에 처박아둔 채 잊고 있었던 종이었죠. 하지만 흐릿한 눈물을 닦고 자세히 들여다본 그 종이의 뒷면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2월 11일 발신 타이베이 국방부 린 국장 보안폰 수신 베이징 공산당 제4국 통화 시간 15분 30초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화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떠나기 전 린 국장이 보안을 위해 쓰라며 선물했던 그 스마트폰의 백도어 로그였습니다. 서지훈 팀장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린 국장의 폰이 중국과 연결된 한라인이라는 것을요. 그가 만년필을 재떨이로 박살낸 건 단순한 성질머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도청을 막기 위한 필사적인 방어였던 겁니다. 그가 우리를 10분 만에 쫓아낸 것도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스파이의 감시망에서 저를 떼어놓고 이 결정적인 증거를 쥐어주기 위한 거친 배려였던 겁니다. 귀를 씻고 눈을 뜨십시오. 그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습니다. 아, 나는 얼마나 어리석었단 말입니까? 진정한 적은 내 옆에서 웃고 있었고 진정한 아군은 악역을 자처하며 나를 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손을 뿌리치고 내 부하들을 죽인 원수에게 꼬리를 흔들며 이 지옥문을 열어준 꼴이었습니다. 첸 소령.
대답해. 듣고 있어. 당장 서버실로 가라니까. 수화기 너머로 린 국장이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영수증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슬픔은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서버실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포맷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해킹 기록과 린 국장의 지시가 담긴 원본 로그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만이 개죽음당한 장 대위의 원혼을 달래고 이 썩어빠진 군대를 도려낼 유일한 칼날이었습니다. 복도를 질주하여 서버실 앞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완전 무장한 헌병대원 10여 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어깨에는 헌병이라는 완장 대신 린 국장 직속 보안부대 마크가 붙어 있었죠. 선두의 선 대위가 저를 발견하고는 권총을 뽑아 들었습니다. 첸 소령을 체포해라. 그가 중국과 내통하여 시스템에 악성 코드를 심은 스파이다. 반항하면 즉시 사살해도 좋다. 기가 찼습니다. 린 국장은 이미 저를 희생양으로 삼을 시나리오까지 짜둔 거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짓을 덮어씌우기에 한국을 증오했던 저만큼 좋은 먹잇감은 없었겠죠. 저놈을 잡아. 고함과 함께 헌병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는 서버실의 육중한 철문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탕. 총성과 함께 뜨거운 것이 제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벽에 불꽃이 튀었고 매캐한 화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열려라. 제발. 떨리는 손으로 아이디 카드를 리더기에 긁었습니다. 삐빅. 다행히 아직 제 권한은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덜컥거리며 열리자마자 저는 안으로 굴러들어갔고 곧바로 안쪽에서 수동 잠금 레버를 돌렸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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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서 문을 걷어차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특수합금으로 제작된 서버실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버실 내부는 차갑고 웅장했습니다. 수백 개의 서버렉들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고 그 안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대만군을 파괴하고 있는 악성 코드와 그것을 지시한 자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피가 흐르는 어깨를 부여잡고 메인 콘솔 앞에 섰습니다. 첸 소령. 문 열어. 좋은 말로 할 때 나와. 문 밖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용접기를 가져오라는 고함도 들렸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문을 뚫고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비상용 USB를 꺼내 콘솔에 꽂았습니다. 데이터 백업, 전체 로그 파일. 엔터키를 누르자 화면에 진행률 표시줄이 나타났습니다. 1%, 2%. 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량에 비해 전송 속도는 거북이 걸음이었습니다. 초조함에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갔습니다. 더 빨리. 제발 좀 더 빨리. 그때였습니다. 서버실 안쪽, 비상구 쪽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헌병대가 벌써 우회해서 들어온 걸까요? 저는 반사적으로 쇠파이프 하나를 집어들고 경계 태세를 취했습니다. 누구냐? 나와라.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온 사람은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장 대위였습니다. 분명 초계기 추락으로 사망한 줄 알았던 그가 흙투성이가 된 비행복을 입은 채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장 대위, 살아있었구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안도감에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 대위는 저를 향해 반가운 미소 대신 검고 차가운 권총의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그의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굵은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령님.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죄송합니다. 장 대위,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총 거두게. 안 됩니다. 놈들이. 린 국장이 제 딸을 데리고 있습니다. 소령님이 데이터 전송하는 걸 막지 않으면 제 딸을 중국으로 팔아넘기겠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린 국장이라는 작자는 정말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부하의 목숨을 담보로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료를 적으로 만들다니요. 밖에서는 용접기의 불꽃이 문틈을 파고들고 있었고 안에서는 제 오른팔이 저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사면초가, 독 안에 든 쥐,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백업 진행률은 이제 겨우 30%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장 대위의 검지 손가락이 방아쇠에 서서히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비키십시오, 소령님. 컴퓨터 부수겠습니다. 제발, 저를 살인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의 절규 섞인 외침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장 대위의 딸뿐만 아니라 대만의 모든 아이들이 노예처럼 살게 될 테니까요.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한국의 서지훈 팀장이 저를 위해 악역을 자처했듯이 저 또한 누군가를 위해, 아니 모두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온 거였습니다. 저는 쇠파이프를 버리고 천천히 장 대위의 총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이마를 차가운 총신에 갖다 대었습니다. 장 대위, 쏴라.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명료했습니다. 나를 죽여도 좋다. 하지만 이 컴퓨터는 안 된다. 이걸 전송하지 못하면 내 딸은 평생 중국 속국에서 노예로 산다. 당장 살리기 위해 영원히 죽이는 선택을 할 텐가. 아빠로서 선택해라. 장 대위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밖에서는 쾅하는 소리와 함께 철문의 빗장이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헌병들이 들이닥치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마지막을 기다렸습니다. 총성이 울릴지, 아니면 기적이 일어날지. 모든 것은 이제 신의 뜻에 달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총구가 제 이마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장 대위의 거친 숨소리가 제 얼굴에 닿을 만큼 가까웠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를 응시했습니다. 등 뒤에서는 용접기의 푸른 불꽃이 강철문을 녹이는 소리가 끔찍한 비명처럼 들려왔고 매캐한 연기가 서버실 바닥을 잠식해오고 있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건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제 앞에 선부하의 처절한 눈물이었습니다. 장 대위, 내 딸이 훗날 너를 어떻게 기억하길 바라나. 친구를 배신하고 나라를 팔아넘긴 겁쟁이 아빠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조국의 자유를 지켜낸 영웅인가? 제 말은 장 대위의 가슴을 후벼 파는 송곳이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방아쇠 위에서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그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삼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령님. 저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 철문이 굉음을 내며 뜯겨 나갔습니다. 자욱한 연기 속으로 방독면을 쓴 헌병대원들이 난입했습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들의 총구는 정확히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싶은 찰나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이마를 겨누고 있던 장 대위의 권총이 번개처럼 방향을 틀었습니다. 엎드리십시오, 소령님. 장 대위의 고함과 동시에 그의 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헌병대를 향한 사격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반격에 당황한 헌병들이 주춤하며 엄폐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어서 하십시오. 제가 맡겠습니다. 장 대위는 서버렉을 방패 삼아 응사하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딸을 인질로 잡힌 아비의 분노가 서린 처절한 사격이었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닥을 굴러 메인 콘솔로 다가갔습니다. 백업은 아직 50%.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이대로는 파일 전송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가 벌집이 될 게 뻔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콘솔 옆에 놓인 비상 방송용 마이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군 비상 주파수. 버튼 하나만 누르면 대만 전역의 부대와 작전 차량, 심지어 해상의 함정까지 모든 무전기로 목소리를 송출할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주머니에 있던 보안폰의 오디오 잭을 콘솔에 연결했습니다. 이건 도박이다. 하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린 국장의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 목록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군 송출 버튼을 힘껏 눌렀습니다. 사격 중지. 사격 중지. 헌병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장 대위는 어깨와 다리에 총상을 입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장 대위. 제가 비명을 지르며 그에게 다가가려 할 때 헌병들이 저를 덮쳤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얼굴이 처박혔고 등 뒤로 억센 군홧발이 짓누르는 고통이 전해졌습니다. 체포해. 반역자 놈들이다. 헌병대장이 제 머리에 총을 겨누며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 묻은 입술을 비틀어 웃어 보였습니다. 과연 그럴까? 지금 내 무전기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 잘 들어봐라. 그 순간 서버실의 스피커는 물론 헌병들의 개인 무전기, 그리고 대만 전역의 모든 군 통신망에서 찢어지는 듯한 잡음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린 국장입니다.
베이징 지부 연결 바랍니다. 헌병대장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모시는 최고 사령관, 린 국장의 육성이었습니다. 네, 드래곤 아이 시스템에 백도어를 심었습니다. 한국 놈들이 심은 것처럼 위장했으니 의심받을 일은 없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30분 뒤에 좌표 코드를 넘기겠습니다. 대만군 방공망이 무력화되는 순간 진입하시면 됩니다. 대가는 약속하신 대로 스위스 계좌로 적나라한 매국 행위의 증거가 전파를 타고 대만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전방의 탱크 안에서, 해안 초소에서, 그리고 전투기 조종석에서 군인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방패인 줄 알았던 레이더가 실은 적을 불러들이는 초인종이었고 그 버튼을 누른 자가 바로 자신들의 지휘관이었다는 사실에 정군은 경악했습니다. 서버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저를 짓누르던 군홧발에 힘이 빠졌습니다. 헌병대장은 무전기를 멍하니 바라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무슨, 들었나? 이게 너희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상관의 실체다. 저는 바닥을 짚고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헌병들은 더 이상 저를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혼란을 넘어 극심한 배신감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장 대위에게 기어갔습니다.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소령님, 해내셨군요. 장 대위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셔츠를 찢어 그의 상처를 지혈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덕분이야. 자네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어. 그때였습니다. 상황실 밖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린 국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방송을 듣고 사태를 수습하러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이미 그의 통제를 벗어난 뒤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첸 소령. 당장 방송 꺼. 이건 조작이야. 딥페이크라고. 린 국장이 악을 쓰며 콘솔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을 가로막은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에게 총을 겨눴던 헌병대장이었습니다. 비키게. 내가 직접 끄겠네. 린 국장이 헌병대장을 밀치려 했지만 대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권총을 들어 올려 린 국장의 가슴을 겨누었습니다. 국장님. 아니, 린 간첩. 움직이지 마십시오. 자네 미쳤나? 나는 자네 상관이야. 제 상관은 국가를 지키는 군인이지 나라를 팔아먹는 장사치가 아닙니다. 철컥. 장전되는 소리가 서버실의 정막을 갈랐습니다. 린 국장은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권력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자의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장 대위를 부축해 일으키며 그 추악한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끝났다. 린 국장.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국을 돈만 밝히는 장사치라고 비웃었지. 하지만 그들은 적어도 동맹을 팔아먹진 않았어. 진짜 장사치는 바로 당신이었군. 린 국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헌병들이 그를 거칠게 일으켜 세워 끌고 나갔습니다. 복도 너머에서는 만세 소리와 함께 린 국장의 체포를 외치는 장병들의 함성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후련하기보다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스파이를 잡았지만 남은 건 고철이 된 장비와 무너진 신뢰뿐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킬 힘이 없는 평화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오물이 씻겨 내려가길 바라는 듯 거센 폭우였습니다. 저는 부상당한 장 대위를 의무대로 보낸 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건물을 나섰습니다. 제가 가야 할 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염치 없고 뻔뻔하지만 지금 당장 무릎 꿇고 빌어야 할 상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 위로 차가운 비가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가 제 온몸을 때렸습니다. 마치 하늘이 제 어리석음을 꾸짖는 매질 같았습니다. 타이베이 시내 한복판, 대한민국 대사관의 육중한 철문 앞에는 물웅덩이가 깊게 패여 있었고 저는 그 차가운 흙탕물 위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우비도 없었습니다. 제복은 이미 물에 젖어 천근만근 무거웠고 빗물에 섞인 진흙이 얼굴을 뒤덮었지만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수군거리고 대사관 경비원들이 나와서 돌아가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망부석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주십시오. 서지훈 팀장님을 뵙게 해주십시오. 제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초라하게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자존심 따위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만의 방공망은 구멍 뚫린 채 방치되어 있었고, 제 부하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를 씻을 수만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밤을 새워도, 아니 돌이 되어 죽어도 상관없다는 심정이었죠. 1시간, 2시간,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저체온증으로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치아가 딱딱 부딪히고 의식이 흐릿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빗속을 뚫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대사관 정문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부시게 쏟아졌고 뒷좌석 문이 열리며 누군가 내렸습니다. 또각또각 빗소리 사이로 구두 굽소리가 가까워지더니 쏟아지던 비가 뚝 그쳤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제 머리 위로 커다란 검은 우산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꼴이 이게 뭡니까? 대만 군인의 자존심은 어디다 팔아먹었습니까? 익숙한 목소리, 서지훈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자마자 참았던 서름과 죄책감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저는 젖은 바짓단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팀장님, 제가 틀렸습니다. 우리가 오만했습니다. 한국을 모욕하고 당신들의 진심을 짓밟았습니다.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무기가 필요합니다. 중국 놈들을 막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제 애원에도 서 팀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제 어깨를 적시는 비를 막아주며 한숨을 내쉬었죠. 일어나십시오. 보는 눈이 많습니다. 그가 거친 손길로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리자 그가 단단히 부축해 주었습니다. 첸 소령, 당신들이 실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신뢰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피와 땀으로 사는 거지. 압니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염치 없지만 부탁드립니다. K링크든 뭐든 다 사겠습니다. 웃돈을 달라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제발. 서 팀장이 제 말을 끊고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 가슴팍에 밀어 넣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것이 K링크 시스템의 긴급 판매 계약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봉투를 열어본 제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안에는 계약서가 아니라 낯선 명단과 USB 메모리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화이트 해커 50인의 명단, 그리고 우리 사이버 사령부가 개발한 악성 코드 제거용 백신입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내민 건 총칼이 아니라 병든 시스템을 치료할 의사들이었습니다. 무기는 안 팝니다. 서 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 그가 이어서 툭 내뱉은 말은 제 가슴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청소부터 합시다. 무기는 깨끗한 그릇에 담아야 하니까. 똥물이 든 그릇에 최고급 요리를 담아봤자 그건 그냥 쓰레기일 뿐입니다. 지금 당신들 군대가 딱 그 꼴입니다. 그의 말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당장 급하다고 해서 무작정 무기를 팔아치우는 장사치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기초부터 다시 세워주려는 진정한 스승이자 형제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즉시 한국 최고의 화이트 해커팀이 투입될 겁니다. 이 친구들은 돈 냄새가 아니라 바이러스 냄새를 맡으면 미친 개처럼 달려드는 놈들이죠. 24시간, 딱 하루면 됩니다. 눈물이 빗물과 섞여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는 말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목이 메었습니다. 서 팀장은 젖은 제 어깨를 툭툭 털어주며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가서 지휘하십시오 소령. 비 맞고 청승 떨 시간에 부하들 밥이라도 한 끼 더 챙기란 말입니다. 그는 우산을 제 손에 쥐어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멀어지는 미등을 보며 저는 빗속에서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필승. 그 순간만큼은 그가 한국군이 아니라 저희 진정한 상관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적은 그날 밤 바로 일어났습니다. 서 팀장이 건넨 USB가 국방부 서버에 꽂히는 순간 상황실의 모니터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한국에서 원격 접속한 50명의 해커 군단은 그야말로 사이버 공간의 특수부대였습니다. 그들은 드래곤 아이 깊숙이 숨겨진 중국의 악성 코드를 사냥개처럼 찾아내 물어뜯었습니다.
50% 치료 완료. 속도가 엄청납니다. 백도어 포트 전면 차단. 중국 측 접속 시도가 모조리 튕겨나가고 있습니다. 오퍼레이터들의 보고가 빗발쳤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웠던 붉은 경고등이 하나둘씩 초록색 정상 신호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죽어가던 환자의 심장이 다시 뛰는 듯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4시간 뒤 마지막 남은 악성 코드 조각이 소멸하면서 메인 스크린에는 시스템 정상화라는 파란 글씨가 떴습니다. 와, 상황실은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로 얼싸안고 우는 장교들, 바닥에 주저앉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기술자들. 그 감동의 도가니 속에서 저는 서 팀장이 준 명단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돈 한 푼 요구하지 않고 오직 동맹의 의리 하나로 밤을 새워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힘이구나. 돈으로 바른 무기가 아니라 위기 순간에 등을 맡길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국방력이라는 것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감사, 그리고 다시는 이런 수모를 겪지 않겠다는 뼈를 깎는 각오였습니다. 하지만 서지훈 팀장의 선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년 뒤 우리가 진정으로 준비가 되었을 때 그가 보여준 마지막 반전은 저를 다시 한번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2026년 1월 차가운 바람 끝에 봄 기운이 묻어나는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푸르고 높았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입니다. 하지만 첸 중령에게 지난 2년은 뼈와 살을 깎아내는 고통의 시간이자 동시에 가장 찬란한 환골탈태의 시간이었습니다. 대만 타이베이 국방부 청사의 공기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스파이들이 득실대던 복도에는 매서운 눈빛의 보안 요원들이 서 있고 먼지 쌓인 서류 더미 대신 최첨단 보안 서버가 윙윙거리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썩은 살을 도려냈습니다. 피가 철철 흐르는 고통을 감내하며 내부의 적을 숙청했고 시스템을 바닥부터 다시 짰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대한민국이 내미는 손을 잡을 자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나서자 2년 전 저를 공포에 떨게 했던 검은 승합차 대신 본네트 위에 태극기와 대만 국기가 나란히 꽂힌 최고급 세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첸 중령님. 모시러 나왔습니다. 정복을 입은 한국군 장교가 절도 있는 경례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 정중한 대우에 오히려 제가 당황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2026년 서울의 풍경은 여전히 활기찼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천지개벽한 듯 달라져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저는 돈다발을 든 오만한 졸부였지만 지금의 저는 신념으로 무장한 군인이 되어 돌아왔으니까요. 차가 멈춘 곳은 예전의 그 음침한 지하 벙커가 아니었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방위사업청 본관의 대회의실. 그곳에서 서지훈 팀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2년 전보다 흰머리가 조금 더 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호랑이 같은 그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하게 살아 저를 꿰뚫어 보고 있었죠. 오랜만입니다. 중령 진급하셨더군요. 축하합니다. 서 팀장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굳은 살이 박힌 그 손을 맞잡는 순간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 팀장님 덕분입니다. 팀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멍청이였을 겁니다. 제 말에 그는 피식 웃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빈말은 됐고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가져온 제안서는 검토해봤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이번에야말로 한국의 최신 무기 체계를 도입해야 했습니다. 중국의 위협은 이제 코앞까지 닥쳐왔고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저희가 원하는 건 K링크 버전 2와 장거리 미사일 요격 시스템입니다. 예산은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다만 제가 말끝을 흐리자 서 팀장이 눈썹을 꿈틀거렸습니다. 다만 뭐죠?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한국 무기를 사려고 줄을 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문하면 최소 2, 3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정이 급박합니다. 웃돈을 얼마든지 더 드릴 테니 최대한 납기를 당겨주실 수 있는지. 통상적으로 첨단 무기는 주문 제작 방식이라 계약 후 인도까지 수년이 걸립니다. 저는 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무릎이라도 꿇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지훈 팀장은 아무 말 없이 서류철 하나를 제 앞으로 쓱 밀었습니다. 납기라. 글쎄요. 계약서 5조항을 한번 읽어보시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깨알 같은 조항들 사이에서 5조항을 찾은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제5조, 인도 시기, 본 계약 체결 즉시 48시간 이내에 부산항에서 선적을 완료한다. 48시간이라니요.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재고가 있다는 겁니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전 세계가 돈 보따리를 싸 들고 와도 못 사는 한국산 무기가 창고에 쌓여 있다니요. 제 놀란 표정을 보며 서 팀장이 찻잔을 내려놓고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2년 전, 2024년 겨울 기억합니까? 당신들이 그 가짜 레이더, 드래곤 아이 계약할 때 말입니다. 그때 우리 공장에서는 이미 대만으로 보낼 물량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때는 계약이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물건들을 다른 나라에 팔지 않았습니다. 폴란드가 달라고 했고 사우디가 2배 값을 주겠다고 했지만 안 팔았습니다. 창고 구석에 먼지가 쌓이도록 그냥 뒀습니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30조 원이 넘는 거액의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2년 동안이나 창고에 묵혀두었다니요. 이건 상식적인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막대한 보관료와 유지비, 그리고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미친 짓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신 겁니까? 우리가 영영 안 돌아올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제 물음에 서 팀장은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창밖의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비 내리는 대사관 앞에서 당신 눈을 봤습니다. 쪽팔린 줄 알고 무릎 꿇을 용기가 있는 군인이더군요. 그런 지휘관이 있는 군대라면 반드시 정신 차리고 돌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다시 저를 향했습니다. 첸 중령, 무기는 말입니다. 돈 주는 놈한테 파는 게 아닙니다. 그걸 지킬 자격이 있는 놈한테 쥐어주는 겁니다. 썩은 손에 쥐어주면 그건 흉기가 되지만 당신처럼 굳은 살 박인 손에 쥐어주면 조국을 지키는 보검이 되니까요. 우린 당신이 그 자격을 갖출 때까지 2년 동안 기다린 겁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다 못해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워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묵묵히 손해를 감수하며 기다려준 진정한 형제였습니다. 그들이 창고에서 먼지를 뒤집었으며 지켜낸 것은 단순한 강철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대만의 미래이자 희망이었던 겁니다. 창원 물류센터에 가면 당신들을 기다리느라 목이 빠진 녀석들이 있을 겁니다. 먼지 좀 털어서 가져가십시오. 보관료는 깎아드릴 테니까. 서 팀장의 퉁명스러운 농담에 저는 울다가 웃고 말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군 생활 중 가장 절도 있고 경건한 자세로 그를 향해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대만 국민을 대신해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서 팀장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구에 그가 저를 향해 마주 경례를 했습니다. 가서 지키십시오. 당신들의 조국을, 그리고 우리의 평화를. 필승. 회의실의 통유리창 너머로 2026년의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우리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우리는 국적도 다르고 군복 색깔도 달랐지만 그 순간만큼은 같은 곳을 바라보는 전우였습니다. 대만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저는 창밖을 내려다보며 맹세했습니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나라를 지키는 신념은 오직 실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것을 가르쳐준 내 인생의 유일한 스승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 뒤에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형제가, 그리고 제 손에는 그들이 믿고 맡긴 최고의 검이 들려 있으니까요. 바람이 찹니다. 하지만 이 바람은 실현이 아니라 우리를 더 높이 날게 할 순풍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대본을 쓰는 내내 빗속에 무릎 꿇은 첸 중령과 그에게 우산을 씌워주던 서 팀장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 몇 번이나 목이 메었답니다. 특히 자격을 갖출 때까지 2년을 기다렸다는 그 대목에서는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더군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상대를 진정한 친구로 만들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기다려주는 그 뚝심. 그것이야말로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만의 정의자 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저는 선생님들보다 훨씬 어린 세대라 그 시절의 배고픔이나 서러움을 머리로만 알지 가슴으로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주저앉으려 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쓰면서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든 건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선생님들의 피와 땀이었다는 사실을요. 기억나시나요? 캄캄한 독일의 지하 1000m 막장에서 석탄 가루를 마시며 검은 가래를 뱉어내던 그 시절을요. 숨이 턱턱 막히는 중동의 뜨거운 사막에서 모래바람 섞인 밥을 삼키며 콘크리트를 비비던 그날들을요. 구로공단에서 청계천에서 밤새 미싱을 돌리고 기름밥을 먹어가며 내 자식만큼은 배 골치 않게 하겠다고 이 악물고 버티셨잖아요. 그 거친 숨소리와 뚝심이 모여서 지금의 자주국방을 만들었고 세계가 우러러보는 선진국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 선생님들, 혹여나 거울을 보며 이제 나도 늙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며 한숨 쉬지 마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의 그 주름진 손등, 마디마디 굵어진 거친 손가락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봐 주세요. 그건 늙고 초라한 흔적이 아닙니다. 그 어떤 장군의 별보다 빛나고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진 영광의 상처랍니다. 아무것도 없던 맨 땅에서 기적을 일궈낸 영웅이 바로 선생님들이십니다. 저는 그 굳은 살 박인 손을 존경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선생님들의 곁에서 재롱도 떨고 때로는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든든한 말동무가 되겠습니다. 적적한 밤, 잠이 오지 않는 새벽에 언제든 찾아오세요. 제가 늘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겨울바람이 아직 매서우니 외출하실 때는 목도리 꼭 챙기시고 빙판길 조심하셔야 해요. 감기 걸리면 입맛도 없으실 텐데 따뜻한 국물에 밥 한 술이라도 든든하게 챙겨 드셔야 합니다. 건강이 최고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아프지 마시고 오래오래 제 곁에 계셔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선생님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엄지손가락 모양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구독 버튼도 한번 눌러두시면 제가 올리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댓글도 편하게 남겨주세요. 로그인하는 게 복잡하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타자가 느려 오타가 나도 괜찮아요. 잘 봤다. 그 짧은 한마디면 저는 춤을 출 만큼 기쁘답니다.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원한 말동무,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원한 말동무,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